안녕하세요 여러분. 난초 배양을 연구하는 인간거북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떡대신화 봄철 배양법을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떡대신화 소출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즉 떡대신화는 어디서 나온다? 벌브에서 나온다. 그럼 결국은 벌브를 잘 키워야 되는데, 벌브를 잘 키우는 게 뭐냐? 화장토다. 화장토의 요건은 세 가지다. 첫 번째, 가벼워야 된다. 가벼워야 된다. 재료에서 가벼워야 된다. 두 번째는 보습성이 강해야 된다. 세 번째는 부드러워야 된다. 부드러워서 난초 벌브나 신화에 크랙이, 상처가 안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나 이제 적당히 떡대신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떡대신화를 얻었으면 이제 봄철에 잘 키워야 되잖아요. 난초는 신기한 게요, 봄이면 다 커요. 오늘은 그런 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영양분을 투입하고 어떻게 하면 방제를 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꼭 이건 중요해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좋은 게 난초 생장 곡선이에요. 물론 식물 생장 곡선도 됩니다. 이 곡선은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난초에 대입돼서 이런 식으로 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린 건데, 자, 봄에 난초는 거의 다 큽니다. 난초가 하루에 크는 걸 보면 제가 센치로 다 해서 기록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는데 안 커도 1mm, 또 잘 큰 날은 3mm까지 큽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2mm가 큰다면요, 열흘이면 2cm가 커요. 한 달이면 6cm가 크고, 한 3달이면 이 한 뼘, 한 20cm까지 크는 거죠. 그러면 난초는 거의 다 큰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봄철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생장기, 생식 생장기인 가을이 중요하다. 사실 난초 키우면서는 여름과 겨울은요, 여름은 휴직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휴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봄이 되면 난초가 다 큰다는 거예요. 쑥쑥쑥쑥 크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 날도 뜨겁고 햇빛이 너무 강해요. 그럼 사람으로 따지면 그늘에 벤치에서 쉬듯이 얘도 휴식을 취해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햇볕도 뽀송뽀송하고 저 바람도 산들산들하면 얘가 다시 이제 씨앗을 맺기 시작하는 생식생장에 들어가요.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다음 봄을 위해서 잠을 잡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식 곡선을 무시하고요, 이 생장 곡선을 무시하고 똑같이 비료를 똑같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줬다고 하십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얘는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이 준 거거든요. 그래도 얘는 괜찮아요. 근데 몇 대 병이 나요. 또 이때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완전히 병이 나요. 그래서 이 생식 곡선, 즉 생장 곡선에 맞춰서 우리는 비료도 주고 농약도 쳐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장 곡선에 맞춰서 이 양분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농약, 방제가 참 중요하다. 꼭 이 곡선을 여러분들은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양분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양분은 기본 양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밥과 밥 반찬을 먹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잖아요. 크게 뭐 문제가 없어요. 밥과 반찬만 먹어도.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첫째, 난초를 크는 데는요, 기본 양분이 뭐냐면 잎에서 만드는 광합성, 그래서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두 번째는 뿌리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요, 이 비료를 만들어요. 사람으로 따지면요, 반찬과 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합성, 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불을 떼죠. 불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떼고 밑에다가는 뭐예요? 물을 넣고 여기다 쌀을 넣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게 밥이죠. 근데 난초한테, 식물인 난초는 광합성을 하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난초는 이제 햇빛이 있고 이게 광인 거예요. 햇빛이 이 광이죠. 햇빛이 꽝꽝꽝꽝꽝꽝. 그래, 입에 이제 난초 입에 이렇게 있는데, 난초 입에 햇빛이 있는데, 이 햇빛에 있는 이제 밑에서 올리는 물과, 즉 물과 이 공기 중에서 오는 CO2, 공기죠, 공기. 물은 H2O. 그러니까 CO2와 HO2가 결국은 결합을 하면 CHO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포도당. 포도당은 난초의 밥인 거예요. 다 똑같잖아요. 광. 물은 기본 들어가야 물. 근데 이 쌀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결합을 하잖아요. 쌀과 물이 결합돼서 밥이 되듯이
이 공기 중에 공기와 물이 결합돼서 포도당이 되면 이게 난초한테는 밥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광합성이 중요합니다. 광합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만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약간 부족한 분들은 우리는 비타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미네랄, 비타민 A, B, C, D 이러듯이 난초도 17가지 양분이 필요해야 이 밥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워서 시나리를 키우거든요. 성촉으로. 그건 비료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 비료와 단백질을 합치면요, 결합되면 뭐가 되냐면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은 무슨 역할을 하면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 단백질이 뼈도 만들고 살도 만들고 표피도 만들고 여기에는 손톱도 만들고 재벌이도 만들어요. 이와 똑같습니다. 식물도 두 개가 결합하는 거예요. 밥과 반찬이 만나면은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잎도 만들고 뿌리도 만들고 벌브도 만들고 잎을 키우고 엽록소도 만들고, 그래서 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해서 성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기본 밥과 반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늘 설명드렸지만 산에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광합성도 바람도 잘 통하고 또 뿌리의 미생물 역할을 잘해서 비료 질소도 팍팍팍 만드니까 난 조각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집에서 광합성을 잘 지킬 수 있는데 부족한 게 있잖아요. 여기에는 미생물이 잘 안 자라요. 저도 여러 가지 했지만 미생물을 많이 하고 유기물도 투입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밑비료라고 하는 이 마감프케이를 이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효성 비료라 이게 한 중립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개월 갑니다. 그래서 화장토를 갈 때 이것도 몇 번 채워놓으면 기본적으로 밥과 반찬은 이게 두 개가 결합하면요, 난초 성장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제가 키우는 난초가 보다 건강하게 또 보다 튼튼하게 병을 이길 수 있는 난초를 키우려면 보충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추비예요, 추비. 사람으로 따지면 특식이죠, 특식. 특식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냐, 이 얘기를 오늘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기본 반찬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밥과 반찬을 만드는데 첫 번째 햇빛입니다. 햇빛. 봄철에 오전 햇빛은요, 보약과 같아요. 즉 햇빛은 제 기준으로는 저는 1만 룩스를 기준으로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5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5천 룩스에서 15,000 룩스가 일반적으로 제가 난초한테 주는 광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봄에는요, 봄, 오전, 아니면 아침이죠. 아침은요, 그냥 직사광선을 쓰여줘요. 심지어 2만, 25,000, 3만. 제가 많은 난초를 쓰여봤는데요,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오전 햇살은 저는 그냥 직사광선, 물론 유리창은 통과하죠, 쓰고, 이제 오후 광선은 이제는 자외선이 세져요. 그러면 잘못하면 입이 탑니다. 그래서 이제 반그늘을 이렇게 치고 햇볕을 관리합니다. 그것은 제가 좀 이따 제 난실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햇빛에, 봄철의 햇빛은 보약이다. 조금 광도가 세도 난초한테는 탈이 없으니 아침 해 뜰 때부터 한 12시까지는 그냥 직사광선을 띄워도 문제가 없다. 이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입니다. 물. 우리가 이제 물을 어떻게 줘야 되냐. 이게 이제 물 주기 3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물 주는 게 참 어렵죠. 근데 물을, 여러 가지 문을 제가 찾아보면서 느낀 게 하나 딱 와닿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난초물을 어떻게 주느냐. 말리되 마르지 않게. 웃기죠? 말리되 마르지 않게.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게 무시야, 말이야, 뭐 방구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말리되, 뭘 말리냐 이게요. 물을 줄 때는 훅 주셔야 됩니다. 저명관수를 해서라도 물을 완전히 먹여야 됩니다. 먹이고 말리는 겁니다. 계속 물이 있으면 곰팡이이기 때문에 말려야 됩니다. 사람도 음식을 먹고 배고플 때까지 완전히 꺼져 먹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단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안 먹고 하면 그 사람들 얼굴이 포차지해지잖아요. 그렇듯 말려야 됩니다. 말리면 뿌리가 건강해집니다. 뭘 말리냐? 난석을 말려야 됩니다.
이 속에 물이 들어가면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석을 말리면 곰팡이들이 죽습니다. 또 물을 줍니다. 그 다음에 말리면 곰팡이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제를 많이 안 해도 병이 안 생겨요. 그래서 난석은 말려야 됩니다. 근데 또 난석을 말렸는데 마르지 않게 뿌립니다. 뿌리에는 벨라미친이 있어요. 벨라미친은 양분이 있죠. 양분이 마르면 안 돼요. 벨라미친. 그게 뭔 말이냐면 마른다는 얘기는 사람도 이렇게 마르다 보면 크랙이 가잖아요. 금이 가요. 그 자리에서 액이 나와요. 그리고 곰팡이들이 그 자리를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 뭐냐면 라이조토니아라는 마른병입니다. 마른병. 그래서 이 물을 줄 때는요, 흠뻑 줘라. 그리고 다음까지는 말려라. 그것도 제가 난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말리되 마르지 않게. 세 번째는 공기입니다. 공기. 난초는 지 스스로 먹이 활동을 못합니다. 이게 난초잎입니다. 난초잎인데요. 여기에는 이게 이렇게 빨간 게 있는 게 공기 CO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CO2. 근데 CO2인데 물과 섞여야 이 속으로 들어가야 햇빛이 난초 위에다가 쐬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들어가질 못해요. 난초잎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공기 유동을 만들어줘야 돼요. 공기 흐름. 공기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을 많이 하려면 문을 개방해 놓고 키워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두세 번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때요? 이 중요성을 모르고 공기 유동 없이 막아놨어요. 이렇게 막아놓으면 광합성이 안 일어나요. 왜 광합성이 안 일어나는 얘기를 한번 일화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예전에 아주 게으른 남편이 있었답니다. 이 남편은 어느 정도 게으르냐면 와이프가 밥과 반찬을 입에다 넣어줘야 씹어먹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처갓집에 일이 생겨서 3박 4일 집을 비워야 되니까 아무리 봐도 집을 비우면 이 남편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와이프가 한 게 뭐냐면 누룽지를 만들어서 깜밥처럼 누룽지를 만들어서 이불을 만들어 줬어요. 딱. 그러면 설마 아무리 게을러도 이 누룽지를 먹고 3박 4일은 견디겠지. 그런데 집에 3박 4일 후에 온 와이프는 딱 보는 광경이 남편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굶어 죽었나 봤더니 입 닿는 부분만 먹고 그 입에서 안 닿는 부분은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은 거예요. 난초가 그렇습니다. 붙여주지 않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여기 아무리 많아도 입이 못 움적거리고 공기가 유동하지 않으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밥을 만드는 광합성을 못해서 포도당 양분을 못 만들어서 난초는 누렇게 뜨는 겁니다. 누렇게 뜨다 보면 병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꼭 유동을 만들어줘야 돼요. 유동도 제가 서큘레이션을 사가지고 이제 제 난실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추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제 난초가 일반적으로 자라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보다 상품성 있고 값어치 있게 자라려면 이거 추비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추비와 방제를 잘 해줘야 돼요. 병이 안 걸리게. 그럼 추비를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요, 기본 밑비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화분에 마감 푸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갖고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봄, 가을, 뭐 겨울에는 저는 유기질비를 주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만 이 하이포넥스를 줘요. 그래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봄에는요, 보통 저는 2주에 한 번씩 줍니다. 월 2회. 이게 2배로 주는 거예요. 2배로. 월 2번. 그러니까 물 주고 이제 조금 있다가 물 한 2번 줄 때 물 한 번 주고 이걸 한 번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연하게 줍니다. 저는 NPK 말고도 이제 미량 요소를 여기에도 몇 개, 5개나 있는데 칼슘, 마그네슘, 붕소 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이건 아카디안 29 해조 추출물이고요. 이거는 HB101이고요. 이거는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이게 리키다스고요. 이거는 메네달입니다. 주로 이 두 가지는 뿌리를 좀 강하게 하는 거고, 이것은 잎 쪽
입 쪽을 좀 강하게 하는 거예요. 칼춤은 단단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 비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그네슘은 엽록소를 강하게 해가지고 입을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양하게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주는데 제 예를 어떻게 주냐면 월 2번 비료를 준다 그랬잖아요. 이 2번. 그러니까 어떻게 주냐면 물을 한번 줍니다. 물은 보통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오일임을 한 번씩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말라요. 지금 대기가 너무 건조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불이 여기저기 나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거는 지금 신화를 2개 달았는데요. 2개 달다 보니까 물을 어떻게 없애냐면 난초 속에 이 화분 속에 있다면 이 물이 있잖아요. 물이 마르는 건 하나는 증발이에요. 이거는 건조해서 생기는 거예요. 건조. 봄철을 건조하죠. 두 번째, 난초 잎에서 이 광합성을 통해서 분산되는 증발이에요. 그러니까 봄철에는 성장이 빠르니까 증산도 커지고 봄에 건조하니까 증발도 커지니까요. 다른 때보다 저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에서 물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반절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물 주는 시범을 보여드리겠지만 물을 한번 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기에는 물과 NPK를 줍니다. 즉 하이포넥스 중심을 주는 거예요. 또 물을 한번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영양제를 줘요. 영양제라는 건 여기서 활력제예요. 활력제, 미량요소, 활력제를 줘요. 그 다음에 또 물을 주고 NPK 주고 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물 주고 여기는 물 주고 그냥 물만 주고 여기는 NPK 주고 이런 식으로 물 주고 다른 영양소 주는데 이거는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N이 아니니까 반찬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연하게 줍니다. 연하게. 이것도 NPK도요. 지금은 평균 2,000배 주는데 어떤 때는 연하게. 여기는 뭐 2,000배.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일기 상황에 비가 온다. 그러면 얘들도 광합성을 안 하거든요. 밥을 안 먹으니까 반찬도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일기가 너무 좋아요. 막 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햇빛도 좋고 온도도 좋고 그럴 때는 이제 NPK를 2,000배를 주고 요즘은 별로 너무 비 오고 이래요. 그럴 때는 다른 영양제를 약하게 주고 이렇게 저희는 적절하게 주는데 평균적으로 월 2번에서 어쩌면 3번까지 주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 난실에 가가지고 실질로 제가 난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봄철 난실 관리를. 자, 저는 제 난실에 왔는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햇빛입니다. 저는 남향입니다. 지금 저녁이라 유리창을 닫아놨어요. 식물들을 키면 이 날타리 같은 작은 그런 벌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왼쪽, 다시 말하면 동쪽에 있죠. 동쪽은 이 커튼이 있어도 커튼을 안 쳤습니다. 열어놓고. 그러면 아침 되면 이게 그냥 직사광선이 물론 유리창이 있어서 통과되지만 이렇게 통과되고요. 오른쪽, 이쪽은 서쪽입니다. 이 망사 같은 걸 딱 켜가지고 이 빛으로 인해서 데미지가 안 오도록, 즉 이 끝 마름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식물 등을 키우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봄에 햇빛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후빛은 그 잎끝을 마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안 쬐고 오전에는 직사광선을 쐬요. 오늘은 비가 와서 제가 지금 이 식물들을 켰는데요. 룩수가 한번 보면 현재 룩수가 얼마냐면 5,850이네요. 그 6,000 룩수가 좀 안 돼요. 이것도 약간 약한 거죠. 그래서 저는 햇빛을 충분히 주고 있다. 그래서 광합성 중에서 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공기입니다. 합성을 시키려면 공기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쪽에 선풍기를 틀었어요. 네, 선풍기를 틀었는데 선풍기를 틀다 보니까 제가 이 유동에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제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서큘레이터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어때요? 아래 위에 상하로 돌아서 공기를 돌려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될게요. 식물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뿌리 쪽에만 화분 속에 들어가게끔 주고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 조금 세면 여러분들은요 이 잎이 막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난초 중에서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라냐면 이 밑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벼를 키우신 분들이 태풍이 지나가면 도열병 같은 게 막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 부분이 들려가지고 여기 밑에 기재 부분이 제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능할 것 같지만 여기는 애기 속살처럼 조금만 걷어내면요. 이 아주 연하거든요. 벌브 위에 올라오는 부분이 이게 세엽이기 때문에 요거는 생장점이 밑에 있다 그랬어요. 생장점이 밑에다 보냐 연해요. 그럼 크랙이 가면 거기서 물 같은 게 나오고 또 냄새가 나요. 그럼 그 자리를 이제 해충들이나 이 분 속에 있는 곰팡이들이 공격해가지고 이제 구경성병이 생겨요. 가급적이면 여기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특히 이 밑에 쪽은 움직이면 아주 난초한테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광합성 중에서 이제 공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요거는 제 이제 가습기입니다. 지금 가습기는 60%인데요. 항상 저는 65%에 맞춰놨어요. 책들에 보면 가습기의 가습도는요, 한 70% 나오는데 저는 약간 낮춰서 한 65%에 맞추면 이게 60에서 항상 68, 9 요때까지 이렇게 현재 가습이 약간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화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많이 키우는 분은 어렵겠지만 댁에서 나중에 취미나 부업을 위해서 키운다 그러면요. 물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저는 물을 어떻게 주냐면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이게 산 전자저울인데요. 특히 이 봄에는 난초가 물이 마르는 속도가 다 틀려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이 대주 같은 경우는 금방 물이 마르겠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작은 난초는요. 이게 그 대사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말라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 화분 같은 경우는요. 저는 통상 250g 정도의 물을 주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걸 보면 얼마냐면 무게감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건 300이에요. 그러면 제가 250을 하면 제가 물 준 지 3일이 됐거든요. 이거는 아직도 한 3일 정도 있어야 줘야 돼요. 이건 한 6일에서 7일맞이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라면 이것도 무겁네요. 이것도 대주인데 이것도 좀 무겁고 이거는 조금 가벼워요. 이거는 얼마 정도 되냐면요. 270이에요. 그러면 내일 정도, 내일 이제 일기가 맑아지면 이거는 250에서 60 정도 되면 이거는 물을 줘도 돼요. 그럼 물을 어떻게 주냐? 저는 들어보고 줘요. 그러면 들어보지 않아도 하는 건 제가 늘 그렇게 들어보다 보면 어떤 게 왕성하게 물을 빨아들이느냐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줍니다. 그 다음 날은 또 그보다 조금 부족한 거 들어보고 또 주고 그 다음 날은 또 들어보고 주고 그래서 제 난실에는 한 20개 화분이 있네요. 20개 화분이 있는데도 한꺼번에 물을 주지 않고 다 차별적으로 줘가지고 물이 넘쳐나지 않고 또 어떤 건 물이 부족하게 않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이 난초는요 제가 1년 반 전에 난초 유튜브를 처음 찍었던 모델 난초예요. 1년 반 동안 커가지고 반절을 분촉해서 친구한테 선물했는데 멋지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멋지게 키워가지고 제가 지금 난초를 사 모으고 있거든요. 요즘 난초 가격이 내년에 잘 키워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난초를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제가 이렇게 배양해서 월 어느 정도 수익률이 올리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잘 보셨어요. 이제 세 번째 방제 방법입니다. 이제 어차피 식물이 잘 큰다는 얘기는요. 봄철에 곰팡이도 잘 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균 핵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곰팡이 덩어리, 포자 덩어리를 봄에 그게 왕성하게 큰다 그 얘기했는데 그럼 방제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방제를 생각할 때 난초에 이제 해를 입힌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약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약하게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듣는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 델란이 잘 듣는다. 그러면 잘 들으니까 이것만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번 딱 주면 잘 들었으니까 안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방제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농약 관련해서 제가 요즘도 자격증을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 문제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다 있어요. 이건 무조건 틀린 얘기예요.
어떤 문제에서 농약을 하는데 약해 방지를 위해서 저농도로 살포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틀립니다. 그건 뭔 말이냐? 저농도는 절대 금물이에요. 왜요? 병균의 내성, 저항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약하게 치면 약을 약하게 먹으면 감기가 안 나요. 내성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농도는 안 됩니다. 규정 농도대로 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무리 좋은 약도 3~4번이라고요. 이걸 동일한 아주 좋은 약제를 2번 이상 치면 안 돼요. 동일 약제가 좋으니까 델란이 좋으니까 델란 치고, 다음에 또 그 병이 생기면 또 델란 치고, 다음에 또 생기면 델란 치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또 다른 병에 내성, 저항성을 기를 때 이것도 절대 쓰면 안 돼요. 약은 돌렸어야 됩니다. 어떤 약이 좋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조회수입니다. 방조회수도 무조건 3~4번입니다. 완벽하게 어느 정도 기세를 눌러놔야 돼요. 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농도. 농도는 준수하세요. 농도. 그러면 이걸 연하게 치면 얘들이 죽지를 않고요. 잠복을 합니다. 잠복을 했다 조금 약효 떨어지면 이제는 내성이 세기 때문에 그 약이 와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농약은 약해 때문에 농도를 줄이지 마세요. 약해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동일 약제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용살균제. 보용살균제는 작용기장이 이제 카죠. 대표적인 것은 뭐 코리스, 코리스가 아니죠. 뭐 델란, 다이세넴, 아주 좋은 약제죠. 뭐 델란, 아주 좋은 약제. 이걸 교차로 써야 돼요.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거 있다면 3개를 사서 교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합살균제, 작용기작 다. 이것은 코리스, 오티바, 카브리오, 또 최근 약제, 최근 나온 약제가 있으면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이걸 교대로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티바가 좋으니까 계속 오티바 쓰잖아요. 그런 난초를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4번. 최소 3~4번입니다. 이게 우리가 곰팡이라 하더라도요. 오늘의 곰팡이가 내일 모레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를 위해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나라는요. 농도가 세인데 저농도가 있고 농약에는 보통 독성이 있고 보통 독성, 저독성, 그 다음에 고독성, 또 맹독성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웬만한 선진국도 2개는 못 팔아요. 다시 말하면 이 미생물, 즉 곰팡이도 미생물이죠. 미생물을 완전히 죽이는 건 팔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농약 시간에 말씀드렸던 LD50 이게 50%만 죽이는 거예요. 50%. 저독성, 보통 독성에 따라서 틀리지만 많이 죽여야 50%밖에 안 준다. 그럼 약을 한번 치면 얼마 죽어요? 50% 죽어요. 두 번째 치면 얼마 죽어요? 또 25%가 죽어요. 세 번째 치면 또 여기에 반절인 12.5%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87.5%만 죽어요. 다 죽이려면 뭐가 있냐면 다 죽이다 보면 난초도 죽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3번을 쳐라. 제가 얼마 전에 독감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안 나가지고 약을 먹고 안 나서 기어코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약을 줘주면서 3일은 무조건 먹으세요. 3일은. 그래서 선생님 이거 독한데 지금 주사까지 받는데 3일 먹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이 독감은요. 이게 잠복을 시키기 때문에 선생님이 약을 괜찮다 먹고 끊으면 이 잠복되어 있는 균이 다시 되살아나서 다시 독감이 걸리면 힘들어집니다. 무조건 3일을 먹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얘를 한 번 치면요. 죽는 게 아니에요. 잠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3~4번을 줘가지고 웬만한 기세를 완전히 눌러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약은 얼마 치느냐? 기본적으로 저는 집에서는 안 칩니다. 그리고 난실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을 치라고 제 동생한테 얘기해요. 이제 저는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제 동생도 전문가니까 딱 보면 여기에는 뭐 냄새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는 병해충을 한 번 더 방제를 할 필요가 있어. 그 화분만 따로 합니다. 방제를 할 때는요. 완벽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잎만 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밑에 전부 다 이 빈 공간 이제 아래서부터 쫙 쳐야 돼요. 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잎도 아래서 위로 다 써가지고 완벽히 도포를 다 시켜서 흠뻑 약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약해 발산하잖아.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여름이나 잠잘 때는 괜찮고 가을에도 잎들이 단단해져서 가을비에서는 안 생겨요. 약해가 안 생겨요. 근데 봄에는 생겨요. 왜 생기느냐? 신화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신화를 보호하는 방법 첫 번째, 봉지를 씌우셔야 됩니다. 신화는 들어가면 바로 약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다가 커피 먹고 나면 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씌우세요. 두 번째 정말 귀한 것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봉지를 씌우는데 미리 물을 주세요. 미리 이제 평상시 때는 미리 물을 줄 필요 없어요. 근데 봄에 신화철에는요 미리 물을 주세요. 그럼 물을 주면 뿌리에 물이 들어가요. 이제 난초 뿌리가 화분이 있고 여기 뿌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벌브가 있고. 그런데 이 물을 주고 뭐 한 시간만 지나도 여기가 팽팽하게 팽압이 펴집니다. 그럼 다음에 물탄 농약을 이렇게 줬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빨아들이질 않죠. 그리고 이 농약은 이 난석에 있는 곰팡이 병원균만 죽여요. 그리고 약효도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너무 약해가 겁나니까 농약을 주고 방제를 하고 물을 주시면 약이 다 달아나죠. 즉 약이 다 배출이 돼서 배수가 돼가지고 약효가 딱 떨어져요. 이렇게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미리 신화철, 특히 봄철에는요 봉지를 씌우시고 두 번째 물을 주시고 또 한 두서너 시간 지난 후에 팽압이 팽팽해졌을 때 그때 농약을 주면 약도 유출되지 않고 약효도 오래가고 이 뿌리에도 약해가 없어서 걱정하실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봄철 난초 배양법의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중고수급에 올라간 난초 배양이 될 겁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여기 뒤에 있는 동생이 전문가입니다. 전화하셔서 자문을 구하시는 거 아주 추천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